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학년도 고3 3월 학평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요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은 총평에 따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바로 1번부터 같이 풀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최대한 가능한 한 열심히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1단원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와 나라는 특성이 나왔는데 가와 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매치를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읽어보자면 가는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자, 근데 발화라는 표현이 나와서 뭐 생장 쪽으로, 발생과 생장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질 대사 아니면 적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물질 대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물질 대사. 그래서 영양소가 분해되면 더 작은 분자, 저분자로 만들어지면서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화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마는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물과 그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에 적합하게 코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적응과 관련된 설명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럼 기억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가는 물질 대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맞는 내용이죠? 물질 대사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A라는 강낭콩과 B라는 하마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하마랑 강낭콩은 모두 둘 다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갖는 것은 적응의 예에 해당하냐고 물어봤는데 선인장의 가시는 적응과 진화의 아주 대표적인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수월하게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그래서 그 굴광성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탐구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 가에서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굴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그걸 보고 관찰하고 궁금해진 거예요. 문제 인식을 한 거죠. 왜 굽는 걸까? 어떻게 굽는 걸까? 빛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굽게 되는 걸까? 그래서 문제 인식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봤더니 싹의 윗부분에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어서 그 윗부분이 감지해서 그쪽으로 굽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힌트죠. 가설을 세우는 탐구 방법 뭐밖에 없어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잖아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암실에서, 그러니까 깜깜한 그런 빛이 들지 않는 암실에서 싹을 틔운 같은 종의 식물 A와 B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싹이죠. 거기다가 B에만 덮개를 씌우고 윗부분에 빛이 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종의 싹인데 A는 위에 덮개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여기에 닿을 수가 있는 거고요. B는 덮개가 있어서 빛이 요 안에 싹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 이 A와 B에서 뭐만 다른 거예요? 덮개를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그래서 덮개를 덮었는지의 여부만 둘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에서 딱 하나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달리해줘서 결과를 보겠다 하는 거를 무슨 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덮개 여부를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부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내가 처리를 달리한 그런 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닿지 못하도록 했고 A와 B의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생장 과정을 관찰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나와 다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를 물었는지 보기를 봤더니 기억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사용된 탐구 실험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가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나에서 요 과정인데 대조군과 실험군이 설정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A가 없이 그냥 위에 껍데기를 씌웠어. 그리고 나서 빛을 비췄더니 안 굽더라.
그러면 나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 윗부분을 가렸더니 안 굽어서 윗부분이 영향을 미치나 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반박할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빛의 조건이 좀 달랐다든지 아니면 원래 안 굽는 종류의 식물이라든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를 가리지 않는 그 식물과 같이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굽고 얘는 굽지 않고 그냥 위로 자란다면 나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잘 설정해서 비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덮개를 씌우는지의 여부는 종속변인이냐고 물어봤어요. 덮개의 여부는 조작변인이죠.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은 완전히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작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내가 초점으로 잡은 여기서 내가 달리해준 한 가지를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작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인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종속변인은 사실 굽는지 안 굽는지, 굽는지 안 굽는지, 치킨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굽어 자라는지의 여부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단원으로 넘어와서 방어작용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뭐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표는 세 가지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결핵 아니면 무좀이고요. 독감의 병원체가 물음표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결핵과 그 다음에 무좀은 누구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그 질병이냐면 세균성 질병의 대표적인 게 결핵이에요. 그래서 그 세균에 의한 질병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핵입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무좀에 집중을 하는데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병입니다. 곰팡이는 진핵생물이라서 원핵생물인 세균이랑은 좀 달라요. 원핵생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 무좀 조금 암기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감은 뭐에 의한 질병이에요?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그래서 뭐 감기, 독감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감기나 독감이나 홍역 같은 것들, 홍역, 에이즈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우리 보기 중에도 있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진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항진균제로 얘를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병원체가 다르니까 처리하는 약물도 좀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뭘 물어봤냐면요. A는 결핵이냐고 물어봤는데 무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이 되느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항생제 부분은 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딴 건 몰라도 얘는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는 3단원에서 항상성 조절 파트에 체온 조절 문제가 나왔는데요. 체온 조절은 보통은 저온 자극, 그러니까 추운 상황일 때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추울 때.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떨어져 있어요. 기온이 낮으면 우리가 거기에 계속 노출돼 있을 때 우리의 체온도 덩달아서 떨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인식해서 끌어올리는 작용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우리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누구냐면 간뇌에서도 그 아랫부분 시상하부예요. 이 간뇌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 중추입니다. 항상성 중추. 중추라는 것의 의미는 얘가 일단 감지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 항상성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지 벗어난 상황인지를 감지해서 혹시 거기서 벗어났으면 여러 가지 경로로 명령을 내린 다음에 걔를 다시 맞춰주는 작용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중추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가 지금 느꼈더니 저온 자극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체온 상승을 일으켜냅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정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갑상샘에 작용을 해서 갑상샘에서 호르몬 기억을 만들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 기억의 작용은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게 해요. 그럼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면 그 결과로 열의 발생량,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열을 팔팔 만들어내니까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내시상하부가 척수를 통해서 신경계, 그죠? 신경A를 통해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의 밸브를 잠그게 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적게 가게 되고 그러면 피부랑 만나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열의 발산량, 발산은 뿜어낸다는 거죠. 외부로 방출되는 거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호르몬과 신경에 의한 두 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기까지 배웠을 수 있어요. 간내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이 TRH예요. 자, 그래서 개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되면 여기서도 호르몬을 만들죠. 그 호르몬의 이름은 TSH인데 걔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갑상샘에서는 TSH의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 기억, 누굴 만들어요? 티록신이라는 유명한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이 티록신이 온몸의 물질 대사를 좀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신경을 통한 경로에서 지금 여기는 체온 조절이잖아요. 체온 조절에서는 다른 신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교감신경에 의한 전달 경로만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신경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교감과 부교감의 기량작용 말고 교감이 작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로 조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냐고 물어봤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A는 원심성 신경이다. 자, 별표.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여기서 뭔 소리야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랑 원심성 신경이 있고요. 이 중간에서 줄을 중개하는 연합신경이 있습니다. 자, 구심성 신경은 이게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먼 쪽에서 가운데 연합신경이 있는 쪽으로 정보를 불러오는 종류의 신경이란 뜻이고 얘는 감각 뉴런이 여기 해당됩니다. 감각신경. 감각신경. 그 다음에 원심성의 원은 멀 원자. 먼 쪽으로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죠. 가운데서부터 먼 쪽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그런 방향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운동신경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억은 기억끼리, 이응은 이응끼리 매치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운동신경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지금 알아야 되는 문항인 거죠. 그래서 운동신경, 우리 그 뇌나 척수의 정보를 바깥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향의 신경들은 채성신경이 있고요. 이 채성신경은 골격근, 우리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그런 그 종류의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채성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네 둘을 합치면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은 운동신경이고 그거는 원심성 신경이니까 원심성 신경이냐고 물어본 니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어렵죠?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고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피부의 혈관이 수축해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냐고 물어봤어요. 열 발산량이 증가하면 내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 그래도 몸이 씻고 있는 판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혈관 수축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된다로 바꾸면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니은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2단원의 물질대사 파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주인공부터 소개를 좀 해볼게요.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모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랑은 다른 거예요. 효소는 그냥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 안에 엄청나게 많은 효소가 있어요. 단백질 성분의 생체 촉매,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촉매 작용을 하는 애가 효소고 효모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물이고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진핵생물. 네, 여기서는 뭐 진핵인지 원핵인지까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물이다가 중요하죠. 얘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물이다. 그죠? 그래서 이 효모를 그냥 건조시켜가지고 마트에서 팔아요. 그러면 건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는 생명 활동을 못해요. 그러다가 따뜻한 물에다 풀어주면 거기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증류수에 효모를 넣어가지고 생명 활동이 가능한 효모액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발효관이라는 게 있는데 책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요렇게 이상하게 생긴 J자 형태의, 잘못 그렸네요. 여기는 뚫리고 발효관이 그리기가 어려워요. 자, 이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려서 용액을 넣고 뺏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겨서 밑에 받침대가 있는 요렇게 생긴 게 발효관이에요. 효관. 발효관을 2개 준비해서 1번에 용액을 넣은 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에는 조금 조성이 다른 용액을 만들어서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 조성을 살펴보니까 1번 발효관에는 증류수 15ml. 증류수는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물. 순수한 물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물이 15ml 들어있고, 거기다가 아까 효모를 넣어서 효모라는 생명체가 들어있는 액을 15ml 넣어준 것이 1번 발효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발효관은 효모액은 똑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뭐가 다르냐? 증류수가 아니고 3% 포도당 용액을 넣어줬죠. 그럼 지금 얘가 생명체가 둘 다 들어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맹물을 넣어준 게 있고 아니면 포도당을 넣어준 게 있는데, 이 포도당은 무슨 역할을 한다? 얘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용액인 거고, 이거는 영양소가 없는 상태의 용액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에서는 1과 2를 모두 항온기. 항온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구예요. 그래서 얘가 잘 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36.5도에서 5도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의 생명활동에 적합한 온도로 맞춰줘서 거기 넣고 각 발효관에서 10분 동안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처음에는 끝까지 용액을 채워요. 그러니까 용액이 쭉 차가지고 한 여기까지 용액을 채웠다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는 여기까지 꽉 차 있었는데, 만약에 이 안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세포호흡이 뭐예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에너지지만, 에너지를 얻을 때 뭐도 만들어지냐면 물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만들어지냐를 보고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세포호흡이 만약에 안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하겠죠. 그거를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포호흡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막 만들어졌어. 결과물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위로 쭉 부글부글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면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이 기체로 차게 됩니다. 그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5분 지났을 때는 이만큼 찼는데 10분 지나니까 기체가 이만큼 차고 15분 지나니까 기체가 이만큼 차고, 이거를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을지 한번 볼게요. 기억에. 이 동그라미 기억에 발생한 기체죠. 발생한 기체에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봤어요. 만약에 원래 기체가 없었는데 발생을 했다면 그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표현에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것도 혹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입니다. 2번 발효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냐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물질 대사가 큰 틀이고, 우리 생물에서는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나는데 온갖 화학 반응,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화학 반응이죠. 근데 2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다른 말로 합성하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합성이 있는데, 광합성.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얘기하는 세포호흡이 있는 겁니다. 세포호흡에서 여기 들어가는 영양소는 조금 더 큰 고분자고,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온 애들은 더 저분자이기 때문에 분해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포호흡을 얘기했으니까 이화작용이 맞겠죠.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다에서 측정한 기역의 부피는 지금 여기서 기역,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을 때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 표기를 잘 보세요. 1에서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에서 세포호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신경계 문제 가겠습니다. 신경계도 외울 건 확실히 외워줘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공부가 안 됐으면 접근도 안 됐을 수 있어요, 아예. 자, 그래서 그림은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요 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조금 전에 원심성 신경 정리할 때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먼 쪽으로 전달하는 방향의 정보 전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공부가 안 됐다. 수능 특강이든 수능 개념이든 반드시 들으시고요. 지금 여기 A와 B가 있는데 각각 연수와 중간뇌 중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림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간뇌가 여기예요. 그래서 위치상도 좀 중간에 위치해요. 중간뇌. 그 다음에 연수가 이 부분인데 연수는 척수 바로 윗부분이니까 이 밑에는 다 척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척수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연수.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연수라는 걸 찾아내야죠. 그죠? 그래서 중간뇌는 뭐를 담당하냐면 눈과 관련된 거, 뭐 동공 반사라든지 안구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게 되고 연수는 심장 박동, 소화와 관련된 운동들,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이런 아주 생명과 직결된 그런 활동들을 담당하는 것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을 담당하는 거니까 얘가 연수고요. 자, 그리고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할 거고요. 지금 심장만 놓고 봤을 때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약간 억제해주는, 좀 천천히 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교감 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척수 신경입니다. 그렇지만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은 어디서 나오냐면 연수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율신경은 둘 중에 뭐여야 돼요? 연수에서 뻗어나왔으니까 부교감 신경이 되는 거고요. 부교감 신경은 이 앞에 있는 뉴런이 더 길고 뒤에 있는 뉴런이 더 짧아야 되니까 여기가 아닌 여기에 신경절이 존재해야 부교감 신경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보니까 A는 동공반사의 중추냐고 물어봤어요. 중간뇌는 동공반사의 중추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중간뇌냐 했는데 연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역에 신경절이 있냐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매끈하게 쫙 연결이 돼 있고 니은 부분에서 두 개의 뉴런이 만나는 신경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래서 기역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내용 7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약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표는 사람의 질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가와 나는 각각 당뇨병 아니면 고지혈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설명만 읽어보면 바로 나와요. 자, 가 뭔지 맞춰볼까요? 혈액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등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어. 어디에? 혈액에 지방이 많아. 그럼 뭐겠어? 고지혈증이지. 그죠? 지방이 많아요. 어디에? 혈액에. 이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호르몬 기억의 분비 부족이나 작용의 이상으로 혈당량이 조절되지 못하고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돼. 오줌에서 포도당, 당뇨죠. 그죠? 당뇨병. 그래서 쉬운 문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기억은 누구예요? 인슐린이죠. 하나 더 정리하자면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돼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기에 가는 당뇨병이냐? 아니죠. 고지혈증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이자에서 분비되느냐? 그죠? 이자에서도 베타세포에서 만드는 인슐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대사성 질환이냐? 대사성 질환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질환. 그러니까 이 지방 같은 것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아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된 거죠. 그런 질환.
아니면 이 포도당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4단원 문제가 나왔어요. 4단원. 자, 그렇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표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의 정보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어떤 동물은 EN일 때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동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EN일 때 6개를 가지면 N 상태일 때는 염색체 몇 개 갖는다는 거야? 한 종류에 하나씩 3개를 가지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가와 이 동물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세포 가와 나입니다. 감수분열 과정 중에 있는 세포. 걔가 DNA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염색체 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가와 나는 모두 중기의 세포이다. 그럼 중기, 감수분열 중이니까 감수 1분열 중기일 수도 있고 감수 2분열 중기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뭘 보고 찾아야 돼? 여기 염색체 숫자 보고 기본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3개의 염색체가 갖는다는 얘기는 N, 같은 세포 안에 염색체, 상동 염색체 쌍이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려면 EN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N이고 얘는 EN이에요. 그러면 어떤 중기? 1분열 중기, 중기 1. 얘는 2분열 중기, 중기 2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요? 감수분열 과정의 DNA 상대량 그래프인데 G1기, S기, G2와 1분열. 한 번 분열하고 2번 분열하고 요 그림입니다. 근데 중기는 어디 위치하냐면 감수 1분열 중기가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감수 2분열 중기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모든 것이 변화하는 구간. 핵상도 EN에서 N으로 변하고 염색체 수도 반감하고 수도 반절로 줄어들고 DNA 상대량도 반절로 줄어드는 상대량. 모든 것이 변화하는 구간이 이 두 지점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얘가 EN 상태인 부분이어야 되니까 요게 나의 세포가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N 상태니까 이때 가의 세포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때 지금 DNA 상대량 얼마로 잡았냐면 나일 때가 4고 한 번 분열해서 DNA 상대량 반으로 떨어졌을 때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문항에서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인데 기억에 가의 핵상은 N이냐고 물어봤어요. 염색체 3개 가지니까 N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니은에 나의 이가 염색체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가 염색체 아주 중요한 용어. 이가 염색체는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감수 1분열에서만 유일하게 관찰이 돼요. 체세포 분열 안 되고 감수 2분열에서도 관찰이 안 돼요.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까지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가 염색체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감수 1분열 중기잖아요. 그러면 관찰이 되겠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이 동물의 G1기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4냐고 물어봤는데 이 그래프에서 G1기는 어디? 여기죠. 복제전. 여기 G1기. 그럼 얼마야? 2죠. 4가 아니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가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항이었고 9번은 또 방어작용과 관련된 체액성 면역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항 자체의 내용은 간단한데 전형적인 함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 그림 가는 어떤 생쥐의 항원 A, 지금 항원이 외부에서 침입해서 내가 대항해야 되는 대상을 항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항원 A를 1차로 주사했을 때, 내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고 나는 이 A를 주사했을 때 한 번 주사하고 2번 주사하면 항체의 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세 세포는 기억세포, 형주세포, 보조 T 림프구 중에 하나이다. 그럼 얘들을 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얘가 B 림프구인데 기억이 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얘가 이 특이적 방어작용 전체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보조 T 림프구예요. 일단 시작은 보조 T 림프구죠. 맨 처음에. 그래서 B 림프구가 걔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 분화가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실제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 니은이 바로 형질 세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디귿이 기억 세포예요.
그림상 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비림프구가 분화하는 건 형질세포 아니면 기억세포인데 이렇게 그냥 계란 후라이처럼 그려지는 것은 기억세포고 형질세포는 이 안에 이렇게 막구조물이 많이 보입니다. 얘가 나중에 항체라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 생산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의 그림이거든요. 먼저 구체적인 거는 생투의 과정이지만 그림상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항체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분비하는 건 형질세포다 보시면 되겠고 어떤 특정 항원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간도 걸리고 농도도 별로 높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많은 양을 만들게 되죠. 2차 면역이에요. 그러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기억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면 1차 면역, 기억세포가 있으면 걔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2차 면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억세포의 유무에 의해서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1차 면역의 앞부분이죠. 거기에서 니은이 형성되냐고 물어봤어요. 자, 니은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얘가 항체 만드는 세포니까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형질세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건이 생산되고 있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체 농도가 여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D급 보기에 구간 2에서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그 앞부분 니은이 D급으로 분화된다. 자, 니은이 D급으로 분화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니은이 누구야? 니은이 형질세포고 D급이 기억세포예요. 이거 별표. 일단 이거 틀렸거든요. 왜냐면 형질세포는 절대 다른 무언가의 세포로 분화되지 않습니다.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해서 그 결과로 생긴 세포인데 얘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항체를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죽어요. 다른 무언가로 분화된다. 무조건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D급으로 분화될 수는 없고 나중에 2차 면역이 일어날 때는 D급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는 있어요. 기억세포는 분화할 수 있지만 형질세포는 분화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함정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 기억, 니은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근수축 문항이에요. 그래서 근수축 문제고 선생님의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에서 이 근수축 문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죠. 그래서 무슨 유형이냐면 절반 유형이랑 양쪽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죠? 이 문항은 둘 중에 선생님 설명 들은 친구들은 그렇죠. 절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절반 유형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그림상 니은이라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구간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근육 원소유 마디 한 마디 안에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양쪽에 두 번 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그 두 가지 부분 중에 한쪽 절반만 지칭을 해놔서 절반 유형. 그 다음에 비슷하게는 요렇게 요 두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이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도 있죠. 겹친 부분. 두 가지 종류의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겹친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명칭은 없고 그냥 겹쳤다고 얘기합니다. 겹친 부분도 양쪽에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지칭해서 뭔가 문제를 물어본다. 그럼 절반 유형이에요. 근데 양쪽에 있는 거 두 개 합쳐서 이것도 양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두 개 합쳐서 물어보면 그건 양쪽 유형.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건 절반 유형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볼게요.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한 개만 딱 한 마디만 구조를 그려놨고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겁니다. X는 뭐예요? 요거 한 마디 전체의 길이가 X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양쪽 중에 한 부분.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분의 I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래요. 그런 부분은 이 전체 X 중에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가운데 들어있는 거.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는 H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이제 빠삭하죠.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근수축이 일어날 때 X, 그러니까 한 마디의 길이가 변화하면 전체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길이 변화와 H대 길이 변화,
그 다음에 2분의 i대. 지금 절반 유형이니까 그냥 i대 아니고 2분의 i대 길이 변화. 그 다음에 겹친 부분 중에 한쪽만. 이 한 마디 안에 겹친 부분이 두 부분 존재하는데 그쪽에 한쪽 길이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 길이 변화 양상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x의 길이가 d만큼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죠. d만큼 변화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h대의 길이도 똑같은 만큼 변화를 합니다. 똑같아요. x의 길이 변화랑 똑같아. 그 다음에 2분의 i대. 그렇죠? 이거는 이 변화의 절반만큼 변화해요. 이렇게 2분의 d만큼. 자, 그 다음에 겹친 부분 한쪽의 길이는 얘랑 똑같이 양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2분의 d만큼 변하긴 하는데 나머지 세 개랑 경향성이 반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 공식이야. 자, 그럼 이 표로 접근해 볼게요. 니은의 길이 변화가 T1에서 T2로 갈 때 0.2만큼 줄어들었죠. 그쵸? 근데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2분의 i야. 2분의 i일 때 길이 변화가 지금 마이너스 0.2예요. 그러면 전체 x의 길이는 얼마 변했을까? 그거의 2배 마이너스 0.4만큼 줄어들었겠지. h대도 똑같이 마이너스 0.4 마이크로미터만큼 줄어들었겠지. 근데 만약에 혹시 안 물어봤지만 겹친 부분의 길이 변화를 물어본다면 한쪽 부분의 겹친 부분은 얘의 반대 경향성이니까 길이가 증가했을 거고 얼만큼? 0.2만큼. 얘랑 똑같은 길인데 경향만 다르게 이렇게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x의 길이가 0.4만큼 감소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원래는 2.4 마이크로미터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h대냐고 물어봤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T1일 때 x의 길이는 2.4 마이크로미터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a대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죠. a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뒷부분 안 읽어봐도 돼요. 왜? a대는 절대 길이가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ad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물질 자체의 길이기 때문에 수축하든 이완하든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a대. 그래서 안 변하는 a대로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억 니은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11번입니다. 좀 간단한 문항이 나왔죠? 4단원의 앞부분 내용인데 염색체의 구조 문항이 나왔네요.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가닥 1번과 2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별개예요.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1번과 2번은 무슨 관계야? 얘네 둘은 복제된 염색 분체 관계죠. 분체. 그래서 복제된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합니다. 지금 이게 염색체인데 염색체가 일반적으로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는 풀어져서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염색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도 합니다. 더 풀어보면 얘가 지금 요게 DNA가 안에 단백질 구조물을 감싸고 가는 하나의 덩어리, 요 구조물이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구슬 모양으로 생긴 요 기억 덩어리 모양은 뉴클레오솜이고 명칭 자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그 구성 성분이 지금 DNA라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랑 안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그 두 가지 성분 중에서 긴 실 모양만 이렇게 확대해서 나타낸 거죠. 그럼 니은이 DNA.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에는 1이라는 가닥이랑 2라는 가닥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같냐고 물어봤는데 염색 분체 복제본이니까 유전 정보 같겠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에 이 뉴클레오솜에 단백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기본 중요한 내용. DNA와 단백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니까 단백질이 있겠고 구체적인 단백질의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느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배웠을 거고 이 DNA와 같은 DNA든 RNA든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름이 좀 길지만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몽실몽실 솜뭉치처럼 동그랗게 생긴 건 뉴클레오솜이라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 이름은 7글자나 되는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비분리 문제인데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비분리가 이렇게 쉬울 수가. 그래서 거의 2학년 학평 수준보다도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각 정자의 핵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이고 정자 형성이니까 지금 요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개체는 남성이겠죠. 그리고 남성의 성염색체 조성은 XY를 먼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단계는 아마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 가닥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감수 1분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요. 그러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 밑에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죠. 반절은 하나 적고 반절은 하나 많은 생식세포 만드는데 이쪽이 적고 이쪽이 많아요. 그럼 이쪽으로 하나 더 갔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XY든 아니면 XY든 하나씩 찢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간 거예요. 통째로 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는 거지. 성염색체가 없고, 그 다음에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나면서 XY 한 가닥씩 나눠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상염색체는 제대로 찢어졌겠죠. 원래 여기서 44개였는데 양쪽으로 22개씩 잘 찢어져서 간 거예요. 지금 거기다 플러스 XY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24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총 22개. 여기는 22개에 2개 더해서 24개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 22개씩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22개의 염색체를 갖는 기억, 그다음에 얘도 22개를 갖게 되고, 얘는 22개씩의 상염색체에다가 플러스 2개의 성염색체를 가지니까 총 24개. 얘도 24개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개수는 몇 개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23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데 2개는 1개 적고 2개는 1개 많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에 보기는 흰색으로. 선생님 나름의 지금 규칙인데, 자, 흰색으로. 기억이라는 정자에 X 염색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쪽에 없죠. 이쪽으로 다 갔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상염색체가 22개 있느냐. 그렇죠. 22개의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가 되었습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에게서 터너 증후군이 나타나냐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는 22개,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상염색체는 빼고 얘기합시다. 정자에 지금 X, Y가 2개가 비정상적으로 들어있어요. 원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난자면 뭐가 있겠어? 난자는 X염색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2개 만나면 결과적으로 XXY를 갖는 성염색체가 2개가 아니고 3개인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터너 증후군이 아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터너 증후군은 X염색체 하나 갖는 그런 경우에 터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3개를 가지니까 틀렸고, 그래서 디귿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럼 니은만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4단원 문항입니다. 세포 주기. 얘도 안 어렵죠. 근데 문제를 진짜 하나도 안 풀어본, 지금까지 4단원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런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인데, 이 동물은 EN일 때 염색체 4개 갖는 그런 동물이래요.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동물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향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주기가 이렇게 계속 동글동글 돌아갑니다. M기 다음이 뭐여야 돼? 하나밖에 없죠? G1기지. G1기 끝나면 S기 들어가는 거고, S기 끝나면 G2기. G2기 끝나면 M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동물의 분열 중인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분열 중인데 지금 보니까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후기.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상황은 체세포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감수 2분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을 분리가 되기 전에 중기 상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색칠 안 된 요거 하나가 있겠고 또 요거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색칠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염색체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있죠. 그럼 지금 염색체 몇 개? 4개. 지금 2N일 때 4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2N 상태예요. 2N 상태로 진행되는 후기니까 이건 감수 2분열 후기일 수는 없고 체세포 분열 후기죠. 분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2개가 상동 염색체였고 요렇게 2개가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지금 결합이 되어 있을 때 분리되기 전으로 얘기하는 게 쉽죠. 이렇게 둘이 상동 염색체, 이렇게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여기 라지 R이 그려져 있어요. 라지 R. 그럼 여기는 뭐가 있겠어? 여기는 염색 분체니까 당연히 라지 R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 동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얘 상동 염색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라지 R이면 여기는 스몰 r이 있어야 되겠죠. 이쪽은 염색 분체 관계니까 복제본이라서 스몰 r이 있겠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A라고 표현된 여기에 스몰 r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건 G2기냐고 물어봤는데 G2기가 맞으니까 기억 옳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입니다. 니은에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동그라미 니은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나는 뭐냐면 후기예요. 근데 후기든 뭐든 지금 얘는 분열 중이죠. 분열 중. 분열기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분열기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지금 기억 S, 니은은 전부 다 간기에 해당되니까 절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염색체 이 동그라미 A에 여기에 라지 R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이 있어야 되겠죠. 대립 유전자 관계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 맞고 답은 1번 이렇게.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신경의 전도. 많이 어렵진 않은데 좋아요, 문제가. 우리 연습하기 좋은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혹시 아예 손도 못 댔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예요. 근데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1ms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몇 cm 갈 수 있다? 2cm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속도다. 그러면 만약에 2ms가 주어지면 이 뉴런에서 몇 cm 갈 수 있는 거예요? 4cm 정도로 4cm라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이 신경의 지점 P1, P2, P3. 여기가 P1, P2, P3인데 P1과 P2는 3cm, P2와 P3는 6cm. 그러니까 P1과 P3는 9cm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극을 어디에 줬는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P2 부분에 자극을 줬답니다. P2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경과된 시간이 몇 밀리세크이냐가 아주 중요한데 3밀리세크.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뿅 주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그 막전이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 그냥 계속 재고 있는 게 아니라 뿅 주고 3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탁탁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P3에서의 막전이. 그러면 P1, P2, P3 중에 측정 지점은 P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그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더니 그때 값이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다 자극을 주고 3ms를 기다려. 그런 다음에 P3 지점의 막전이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이 나왔다라는 게 그림 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P1이든 P2든 P3든 어떤 지점에 딱 자극을 주면 자극을 받은 시점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 막전이가. 그래서 어떤 지점이든 자극받고 3ms 지나면 마이너스 80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그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경과된 시간, 자극을 주고 측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쪼개줘야 돼요. 어떻게 쪼개냐?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전도에 걸린 시간이랑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으로 쪼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다시 와볼게요. 자극을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P2라는 지점은 여기서 자극받은 지점이 곧 측정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전도가 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점이니까, 자극받은 지점. 그러니까 가는데 걸린 시간은 0이야. 그러면 자극을 딱 받자마자 막전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이 3ms가 되는 겁니다. 앞에 뒤에 더해서 요 숫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1 지점에 적용해 볼게요. 자, P1 지점은 3cm 떨어져 있는데 이 신경은 1ms 2cm 가는 그런 속도예요. 그럼 3cm 가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1.5ms 지나면 3cm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는 데는 1.5ms가 걸려. 얘 속도를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그러면 가는데 1.5ms,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는 1.5ms가 소요가 됐다는 거죠. 더하면 3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cm만큼 떨어진 P3까지 가는 거는 자, 1ms 동안 2cm 가고 2ms 동안 4cm 가고 6cm는 3ms를 온전히 활용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럼 가는 데만 3이 걸려버려서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현재. 자,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기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에서 P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3ms 동안 가는데 1.5ms가 걸렸어. 그러면 그 지점에 자극이 도달해서 막전이 변화에는 얼마큼 걸렸냐면 1.5ms가 지나는 겁니다. 막전이 변화에 1.5ms. 그러면 1.5ms 동안의 변화 한 요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탈분극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요 P1 지점은 현재 탈분극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P2 지점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냐고 물어봤는데 P2 지점은 자극을 준 지점이에요. 가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막전이 변화에 바로 3ms가 모두 소요가 됐어. 그러면 3ms 동안은 마이너스 80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70 값이냐 물어봤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80이 맞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기에 P3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냐 물어봤습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말 그대로 나트륨과 칼륨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퍼내는 그런 펌프를 의미하고요. 나트륨은 어디로 퍼내냐면 나가라 그래요. 나트륨 나가, 밖으로. 칼륨은 차별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안으로. 무조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 펌프를 통한 이동은. 근데 지금 디귿에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을 주고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전도 시간과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으로 쪼개야만 한다. 만약에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 수능 개념에서 또는 수능 특강에서 이 전도 부분 설명한 부분 꼭 보세요. 문제풀이 하는 부분도 꼭 보시고 그러면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4단원의 다인자 유전 문제죠.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있는, 무슨 얘기냐면 세 개가 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 쌍의 염색체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피부색이라는 하나의 형질이 특징이죠. 하나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니까 이거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 여러 쌍이 관여하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이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다. 그래서 대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피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랑 피부색이 같죠? 왜? 대문자가 두 개, 대문자가 두 개니까. 유전자형은 달라도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표현형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자, 두 개체가 등장을 하는데 개체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의 유전자형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다 동형접합이죠.
그럼 이 개체 원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일까요? 생식세포.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주는 건데 어차피 다 동형접합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뭘 주더라도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한 종류의 생식세포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되니까. 근데 개체 1과 개체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이형접합일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8분의 1이라면 일단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개체 1이랑 개체 2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 기억이 태어나는 건데 개체 1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정해져 있잖아요. 스몰 b, 라지 d.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제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누가 태어났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태어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1번이 준 거니까 지워볼까? 이렇게. 그러면 2번은 뭐를 준 거예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줘서 두 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개체인데 근데 얘가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이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은 1이잖아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만들잖아. 근데 얘는 여러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생식세포가 나올 확률이 얼마? 8분의 1이어야 두 개를 다 합쳐서 이런 애가 나올 확률 8분의 1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얘가 1이기 때문에 이쪽이 8분의 1이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애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세 개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에만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둘 중에 라지 A를 주든 스몰 a를 주든 선택지가 두 가지야.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두 개. 라지 B 주는 거랑 스몰 B 주는 건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가능성이 두 개, 경우의 수가. 라지 D, 스몰 D 중에 선택할 경우의 수가 두 개. 그럼 총 가능한 경우가 8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한 가지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만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셋 중에 하나라도 요게 라지 D가 돼서 동형접합이 됐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한 가지 종류만 줄 수 있잖아요. 라지 D의 그 확률만 있으니까. 그럼 얘가 1이 되면서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8이 안 나와요. 4분의 1 뭐 이런 확률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세 개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이어야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개체 2의 유전자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피부색 유전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개체 2의 유전자형을 이 확률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접근이 가능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1번과 2번은 피부색이 서로 다르냐? 이 개체 두 개체는 피부색이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개체 2는 지금 대문자가 몇 개예요? 대문자가 3개니까 3개에 해당하는 피부색을 갖겠죠. 근데 아까 개체 1의 유전자형을 봤더니 대문자가 2개였어요. 라지 D, 라지 D로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2개의 대문자 갖고 얘는 3개의 대문자를 갖는 개체들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서로 다르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니은 2번 개체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형성될 수 있어요? 둘 중에 라지 A가 선택이 되고 둘 중에 라지 B가 선택되고 둘 중에 라지 D가 선택될 수 있잖아요. 다 독립이니까 이런 조합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확률은 8분의 1이겠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8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만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디귿에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이 자손이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의 피부색이 1번과 같은 확률, 그러니까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은 8분의 3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기억이 대문자가 6자리 중에서 2자리가 대문자여야 돼요. 근데 개체 1이 무조건 대문자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개체 2로부터는 대문자를 딱 한 개만 가져야 얘 더하기 얘 해서 총합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 2번이 만드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1개 포함된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문자 1개일 확률. 그럼 너무 쉽죠? 뭐뭐 있어요? 라지 A, 스몰 B, 스몰 D 만들거나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되거나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 전체 경우의 수는 8개니까 8분의 3경우 3의 확률로 그런 경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 8분의 3 맞는 내용이 되겠죠. 기억니은 디귿 모두 옳습니다. 이렇게 해결. 그래서 쉬운 듯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우리 전체 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문제가 이건데 가계도 분석이에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질이 2개가 나왔죠. 가라는 형질과 ABO식 혈액형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형질이고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우열관계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를 모르냐면 이 라지 T가 뭐 정상 유전자고 스몰 t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라지 T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라서 우성이고 정상이 스몰 t라서 열성인지 아직 몰라요.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맞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10번에게서 가가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나타낸 거예요. 색칠된 사람만 가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라는 형질에 대해서 정보를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내야 되는 정보는 첫 번째로 우열관계를 알아야 돼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념색체에 있는지 성념색체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 가계도를 만났을 때 처음 파악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갑툭튀를 찾아야 됩니다. 갑툭튀를 찾으면 일단 우열관계를 알 수 있어. 그럼 그 이후에 상념색체인지 성념색체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갑툭튀라는 거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부모가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데 대립 형질을 자손에서 부모가 같지 않은 새로운 대립 형질이 튀어나오는 걸 갑툭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1번, 2번은 서로 같은 형질이니까 일단 기본 조건이 됐어. 부부는 같은 형질을 보여야 돼. 근데 그 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애가 없죠. 그럼 이 집단에서는 못 찾는 거야. 갑툭튀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 4번 부분 볼까요? 여기 둘은 같아야 돼. 근데 둘이 서로 지금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부 하나 더 남았는데 6번, 7번. 역시 얘네 둘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갑툭튀를 안 준 가계도다. 안 친절한 가계도다. 그러면 우리는 우열관계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갑툭튀만 있었으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이런 단서를 추가로 준다는 거죠. 자, 봅시다. 7번, 8번, 9번이라는 개체가 여기 있는데 7번, 8번, 9번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다 더해봤더니 4번이라는 얘네들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몰 t DNA 상대량의 3배가 되더라. 3배. 그럼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에서 가능한 유전자형을 다 뽑아보면 라지 T나 아니면 라지 T, 스몰 T나 스몰 T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건 상념색체에 있든 성념색체에 있든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한 쌍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스몰 t의 양이 0이고 이 경우라면 스몰 t의 양이 1개고 이 경우라면 스몰 t의 양이 2개죠. 그쵸? 근데 7번, 8번, 9번이 갖고 있는 스몰 t의 총합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양의 3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유전자형이 라지 T는 일단 아니라는 거지. 0의 3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거나 스몰 T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모순되는 게 찾아지겠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상념색체에 있는지 성념색체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뭐 상이든 성이든 일단 한 쌍을 가질 거야. 무조건. 근데 8번, 9번은 남자니까 상념색체에 있다면 한 쌍을 갖지만 만약에 성념색체에 있다면 한 개의 대립 유전자랑 나머지 하나는 Y겠죠. 하나가 X염색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이거나 Y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4번이 유전자형이 스몰 T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스몰 T면 스몰 T의 상대량이 2죠. 그러면 7, 8, 9가 가진 스몰 T의 상대량은 얼마여야 돼? 총합이 3배 6이 돼야 돼요. 6이 되려면 모든 자리에 스몰 t가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6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7, 8, 9가 유전자형이 다 똑같이 스몰T, 스몰티 조합인데 표현형이 다른 게 설명이 안 되죠. 이건 아니야. 그러면 스몰티, 스몰티 조합은 아니란 얘기고 4번의 유전자형이 라지T, 스몰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스몰티가 한 개잖아요. 그럼 7, 8, 9를 다 더했을 때 스몰티의 DNA 총합이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 얘가 한 개니까 3. 자, 3을 만들어 볼게요. 지우고 우열 관계에 따라서 이 총량이 달라질 텐데 지금 4번을 보니까 라지T도 갖고 있고 스몰T도 갖고 있어요. 이형 접합이죠. 그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보면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정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 정상이 우성이고 가가 열성인 상황이구나. 4번을 보고 지금 4번의 유전자형은 방금 1의 3배만 해당이 되니까 라지T, 스몰티로 유전자형 확정했고 그러면 얘를 보고 우열 관계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지T가 정상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스몰T가 가라는 요 형질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7번이라는 열성 형질인 여자는 유전자형이 뭐밖에 없어? 스몰T, 스몰티 동형 접합이어야만 가를 발현하는 여자가 되겠죠. 그쵸? 그럼 전체 3개가 되는데 얘가 벌써 2개를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에서 1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거 1개는 당연히 그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니까 9번이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9번이 만약에 상념 색채에 있는 거라면 스몰티를 1개만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를 라지T로 채워야 되고 그러면 정상 표현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1개라도 가지면 정상 표현형이니까. 근데도 얘가 1개를 갖는 애가 이 가를 발현했다는 얘기는 요거란 얘기죠. 상념 색채에 있어서 2개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T 하나랑 나머지 하나 Y, 8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유전자 라지T 하나랑 나머지 하나 Y. 그러면 이 개수도 하나, 둘, 3개로 맞고 표현형도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밝혀낸 거죠. 그래서 가라는 건 우열관계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디에 있는 X염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BO식 혈액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요. 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1, 2, 5, 6의 혈액형은 서로 다르대요. 1, 2, 5, 6이 한 가족이거든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2 딸과 아들. 근데 1번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일단 앞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1, 2, 5, 6이라는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A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AB형과 O형이 나오는 경우 넷이 다 다르죠. 또는 위아래를 뒤집어서 AB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 A형과 B형이 나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좁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을 했다. 항 A 혈청에 응집 반응한다는 얘기는 1번 혈액에 A 응집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 응집원이 있는 혈액형은 A형 아니면 A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볼게요. 1번은 A형 아니면 AB형이야. 그쵸? 그 다음에 단서를 보는 거예요. 1번과 10번의 혈액형은 같대요. 그러면 10번도 A형 아니면 AB형이죠. 둘 중에 하나. 나중에 하나는 기각이 될 텐데. 그 다음에 6번과 7번의 혈액형은 서로 같은 혈액형이래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모순점이 있을 텐데 1번이 A형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얘가 A형이니까 A5고 2번이 뭐여야 돼? 요거여야 되죠, 요거. 그래서 2번이 B5여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이 각각 O형 아니면 AB형일 텐데 지금 10번이 1번이랑 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럼 지금 가정한 대로 하면 얘가 A형이어야 되죠. 5까지 몰라도. 일단 A형이어야 돼요. A형. 그러면 A형을 낳는 6번이 O형일 수는 없을 거고 그럼 얘가 AB형이어야 되고 얘가 O형이어야 되겠죠. 그쵸? 얘가 O형이면 A형 못 나니까. 그리고 6번과 7번은 혈액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O형끼리에서 A형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AB형과 AB형 사이에서 A형 나올 수 있어요? A와 A가 만나면 AA 해서 A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A형으로 가정했을 때는 모순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AB형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번이 AB형이면 10번도 AB형이죠. 그죠?
그리고 1번이 AB형이면 2번은 뭐여야 돼? O형이어야 돼요. 그죠? AB형과 O형. 요 경우 AB형과 O형. 자, 그 다음에 지금 AB형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남은 것이 뭐 이쪽이 A형이면 이쪽이 B형일 거고 아니면 이쪽이 B형이면 이쪽이 A형이겠죠. 어떤 경우라도 6번과 7번의 혈액형이 같다 그랬으니까 B형과 B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가 없고 A형과 A형 사이에서도 AB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요런 애가 안 태어나니까. 그래서 1번이 AB형인 거는 설명이 안 되고 밑에 건 지우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됐다. 그리고 5번은 O형이니까 한 가지. O의 유전자 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에 간은 우성형질이냐고 물어봤는데 열성형질이죠. 누구 보고 찾았어요? 4번 보고. 이형접합인 4번이 정상 표현형으로 보이니까 걔를 보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2번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의 이형접합성이냐고 물어봤어요. 이형 B5죠. 이형접합이죠. 서로 다른 두 개.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10번에 동생이 태어난대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고 ABO식 혈액형이 10번과 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 발현되니까 스몰 t만 가져야 되죠. 라지 t 가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A형이 태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번의 유전자형을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옆에다 써볼까요? 6번은 정상 남자잖아요. 그럼 정상 유전자 라지 t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Y겠죠. 그리고 지금 7번은 아까 밝혀냈는데 열성 형질을 가진 여자니까 스몰 t만 갖고 있어요. 그럼 일단 라지 t Y랑 스몰 t 사이에서 이 가가 발현되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지금 엄마가 주는 스몰 t는 의미가 없고요. 아빠로부터 라지 t만 안 받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아들이 태어나는 상황밖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뭘 받든 스몰 t니까 둘 중에 Y 염색체, 그죠? X 염색체 말고 Y 염색체 받을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 가가 발현될 거고 거기다가 A형이 태어날 확률이죠. 근데 어떻게 조합해도 A와 A가 만날 때만 A형이 태어나니까 그런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체 8분의 1의 확률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4분의 1이냐고 물어봤어요. 디귿 보기에서. 답은 8분의 1이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아까 간은 우성형질이 아니고 열성형질이라고 밝혔는데 여기 동그라미 잘못 쳤네요. 이렇게.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20번까지는 5다운의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쭉 훑어볼게요. 17번은 생물과 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생물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와 물질 이동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A, B가 뚫려 있고요. A와 B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순서 없이 썼다. 방향을 잘 보세요. A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지금 다 베풀고 있어요. 얘가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가 만든 거를 섭취하는 B가 소비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사체와 배설물을 받아서 분해하는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기에서 사람은 A에 속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생산자 아니죠?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B로 유기물 형태의 탄소가 이동한다. 우리는 유기물 형태의 탄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해낸 거를 섭취해서 그거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 형태의 탄소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음식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귿.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어요. 기억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지렁이가 누구한테?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면 지렁이는 환경이에요? 이게 생물이죠. 생물이 토양은 환경이니까 어느 방향이냐면 니은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역시 니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질소순환이에요.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쓸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우리 대기 중 질소를 이용을 못 하잖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걸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니은이잖아요.
질산으로 만드는 거야. 질산화 작용이죠.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질산 형태였던 거를 다시 질소로 돌려보내요. 이거는 질산에서 벗어나. 탈질산화 작용. 요렇게.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같은 거는 얘를 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이렇게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작용은 질소를 가지고 작은 걸 큰 걸로 만든 거죠. 동화작용입니다. 질소 동화. 그래서 질소 고정이랑 질소 동화랑 말이 좀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단백질이라는 큰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기억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에 관여를 하느냐.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하는 세균이에요. 질소 고정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탈질산화 작용이냐고 했는데 아니죠. 탈질산화 여기고 여기는 질산화 작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이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디귿.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생산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복입니다. 기억 디귿 맞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9번. 귀여운 문제가 나왔죠.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 지금 처음 본 이름인데. 하와이 짧은 꼬리. 애들이 짧아요. 그래서 그 하와이 주변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 하 짧고 오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냥 그림자가 안 생기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갑자기 그 위에 그림자가 둥실둥실해. 그 뭔가 이런 애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고 포식자들이 거기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근데 이 오징어의 몸에 발광세균, 이렇게 빛을 내는 세균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발광하는, 빛을 내는 세균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생물체죠. 세균과 오징어는 거기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세균이 달빛과 비슷한 빛을 내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림자가 사라져서 포식자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좋죠? 오징어가 좋지. 안 잡아먹히니까. 그럼 얘는 그냥 돕고만 있는 애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오징어에게 도움을 주는 발광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리공생이라고 하지. 너무 귀엽고 뭔가 신기한 그런 상리공생 과정입니다. 자,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같은 군집에 속하냐고 했어요. 자, 기억 니은은 짧은 꼬리 오징어랑 포식자인데 같은 군집이냐.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보기는 항상 뭐라고 물어봤냐면 같은 개체군이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 되죠. 근데 얘네 둘은 다른 종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이냐 물어보면 요건 틀린 소리인데 군집은 그 지역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체의 집합이에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군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 보기가 되는 좀 독특한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기억과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기억 디귿, 발광세균이랑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 포식자를 제거하면 기억, 이 오징어의 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느냐. 얘를 잡아먹는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거 다 됐으니까 얘는 잠시 일시적으로 살판이 나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인데 근데 천년만년 그런 건 아니고 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얘들의 먹이가 또 부족해지면서 또 개체수가 줄어드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아주 간단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간단한데 3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5단원 공부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5단원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본 건데 자, 기억.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종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종만 사라져도 전체 포식-피식 관계가 무너지면서 평형이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종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다양한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같은 종 안에서 눈동자 색깔이 다양해. 왜?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한 지역에서 종의 수가 일정할 때 각 종의 개체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어때요? 높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보다는 비슷한 비율로 있는 것이 종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기억,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선생님은 이번 시험을 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던 3단원 신경계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아니면 5단원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더니 이런 부분에서 틀리게 됐구나. 이제부터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빌드업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좋은 강의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